9억 원 초과 주택 같은 경우는 서울의 중위 가격이 11억 원인데 중위 가격보다도 못한 가격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해석하면 우리는 자꾸 고가 아파트라는 표현을 쓰는데 저는 이게 표현 자체가 이제는 틀렸다. 좀 바뀌어야겠군요. 만에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곳의 집값이 상승세로 돌아섰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서울 지역의 집값 상승폭은 매주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집값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을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국토교통부가 제각각 달리 해석하고 있다고 하네요. 앞으로 정책 대응이 어떻게 나올지 예상하기가 어렵습니다. 부동산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에게 시장 상황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소장님, 우리 이번 주 집값 통계부터 한번 볼까요? 이번 주도 올랐습니다. 서울이 0.24%까지 상승을 했고요. 이거 연 단위로 생각하면 되게 높은 숫자 아니에요? 점점 높아집니다. 네. 지난주가 0.2%니까 0.04%포인트나 확대가 됐고요. 이제 속도가 빠르다는 게 문제거든요. 이게 6월 초부터 이렇게 5월 말만 하더라도 0.06 수준이었는데 이게 갑자기 이렇게 올라간 게 이제 속도가 부담스러운 부분이고요. 지금 속도라면 아마 내일 2시, 오후 2시에 통계가 그렇죠. 나오는데 거의 뭐 0.3% 가까이 가지 않을까. 지금 굉장히 시장에서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에 속도가 빠르다는 점은 좀 예의주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수도권 지역도 0.12%, 서울보다는 낮지만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방은 마이너스 0.03%니까 수도권과 지방의 차이 양극화가 지금 심화되고 있고요. 전세 가격은 서울은 0.2%, 여전히 전세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수도권은 0.13%니까 매매 전세 수도권은 동반 강세고요. 지방은 동반 약세입니다. 그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이, 체감하는 온도가 참 다르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판단할 때는 시장을 주도하는 곳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게 맞는 거죠? 맞습니다. 뭐 시장을 리딩하는 네. 곳이 일단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리딩하는 곳이 올라가게 되면 이제 다른 지역으로 또 이게 번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을 좀 관심 있게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지방 같은 경우는 미분양이나 입주 물량이 지금 좀 여전히 많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방에 계시는 분들도 서울 수도권 시장을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도 그런 생각들을 가끔 해보게 되는데 올해 상반기 서울 부동산 시장을 두고 사실 일각에서는 이 신생아 특례대출의 정책자금 효과 때문에 네. 9억 원 미만 집이 좀 팔리다 많은 걸 가지고 호들갑이 되게 이런 일각의 의견이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실제로 통계를 보니까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거래 절반이 9억 원 넘는 상대적으로 고가 아파트였네요. 네네. 우리 신생아 특례 대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물론 영향을 준 거는 사실입니다만 서울에는 신생아 특례 대출 대상이 되는 아파트가 아쉽게도 많이 없습니다. 9억이 넘으면은 그 대출을 못 받잖아요. 못 받습니다. 네. 그래서 주로 이제 경기도나 인천 쪽에 이제 거래가 늘어나는 부분은 신생아 특례 대출 영향이 있는 거고요. 서울의 최근 집값 상승은 뭐 신생아 특례 대출만의 영향으로 우리가 좀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올 상반기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23,328건인데요. 그중 53.1%가 9억 원 초과된 거래입니다. 절반을 넘는군요. 절반이 넘습니다. 네. 절반이 넘고 뭐 작년과 비교해 보게 되면 작년 하반기 대비 55.7% 9억 원 초과 주택들이 야. 늘어났고요. 오히려 3억 원 이하 주택은 15.3% 감소가 했는데 저는 그렇게 보고 싶어요. 이게 뭐 어떤 구간에 따라서 선호도의 차이가 아니라 집값이 올라갔잖아요. 작년보다 올라갔다는 얘기는 서울에서 이제 3억 원 이하 아파트는 존재하기 힘든 구조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줄어들 수밖에 그렇죠. 없는 거고요. 9억 원 초과 주택 같은 경우는 서울의 중위 가격이 11억 원인데 중위 가격보다도 못한 가격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해석하면 우리는 자꾸 고가 아파트라는 표현을 쓰는데 저는 이게 표현 자체가 이제는 틀렸다. 좀 바뀌어야겠군요. 예. 이게 10년, 15년 전에 노무현 정부 시절만 하더라도 9억 원이면은요. 마포의 아파트가 뭐 6억, 7억 하던 시절이었으니까 9억이면 고가가 맞거든요. 근데 그 후로 집값이 2배 이상 올랐는데 그렇게 본다면 저는 18억으로 바꿔야 되지 않나. 그래요? 기준을. 그래서 18억 이상 고가 주택 기준으로 통계를 잡아야지 9억 원은 서울에서 중위 가격도 안 되는 가격을 가지고 뭐 절반 이상 늘어났다는 얘기는 서울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최근에 시장의 수요자들이 이제 실수요자들이 움직이잖아요. 상급지로 갈아타거나 네. 기다리던
내 집 마련을 꿈꾸던 분들이 내 집 마련을 하는데 하급지로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보다 좋은 인프라가 잘 갖춰진 아파트로 접근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9억 원 넘는 주택들을 지금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정책자금 대출의 기준도 대부분 9억 원이란 말이에요. 네네. 그리고 주택연금도 9억 원에서 상향 조정할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맞습니다. 비싼 집까지 넣어준다고 해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은 정책자금 대출의 기준선도 바뀌어야 된다는 저는 얘기인데. 전체적으로 다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게 이제 기획재정부는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증세 효과도 나타나잖아요. 우리 소득세 구간도 그렇고요. 양도세 구간도 그렇고 모든 기준이 6억, 9억 기준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우리 상속세만 하더라도 증여세도 그렇고요. 뭐 30억 초과되면 최고세율 50% 적용되는데 이게 15년 전만 하더라도 30억이면 엄청난 돈이죠. 강남에 아파트 두세 채 가져야만 그렇죠. 30억이 되는데 지금은 강남에 아파트 한 채가 있어도 30억이 넘잖아요. 전체적으로 실물 자산의 기준은 2배, 3배가 올라갔는데 기준선은 15년 전 기준이기 때문에 저는 실질적인 증세 효과로 보고 있고요. 정부나 국세청이나 기획재정부가 암묵적으로 약간 증세 효과를 노리고 있다. 그래서 기준 올리기를 아마 굉장히 좀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요 부분에 대한 논의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이게 좀 재밌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때그때 시선이 다르다고 해야 할까요? 서울의 집값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는 건 맞습니다. 네네. 그런데 한국은행,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가 입장이 다 달라요? 네네. 입장이 다른데 뭐 속 내용을 좀 살펴보게 되면 결국엔 또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얘기를 하는데 이제 포장을 어떻게 하느냐의 차이고요. 일단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국토부 입장에서는 이제 집값을 좀 안정시켜야 되는 서민 주거 안정이 중요한 포인트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추세적 상승 전환하는 것은 아니다. 일시적인 반등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우리나라 인구 가구 문제 뭐 집값이 지금 몇십 %씩 상승시킬 힘이 없다. 한마디로 지속적 상승이 힘들다. 그리고 내년부터 3기 신도시 상당한 물량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뭐 말씀 자체는 2015년에서 2021년까지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피로감이 남아 있고요. 뭐 또 여러 가지 경기도 좋지 않고 이렇게 본다면 추세적 상승, 지속적 상승이 쉽지 않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수요자들은 이 장관님 말씀에 공감을 많이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이게 2021년 폭등에 대한 트라우마가 남아 있고요. 저는 지금 심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우리 MBTI 보면 T가 있고 F가 있잖아요. 네. T 같은 경우는 소장님은 어느 쪽이에요? 저는 약간 F에 좀 가깝습니다. 약간 F? 네. 경계성이에요? 네. T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근데 그 풀로 알려주세요. INTJ 이런 거. 제가 봐야 합니다. 제가 기억을 못 네. 하는데 아무튼 F는 맞는데요.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한마디로 그건 겁니다. 집에 갔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 와이프가 집이 없어서 무주택인데 불안하니까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네. 막 울고 있어요. 그러면 집값 상승 여력 추세 상승의 힘은 부족하고 내년에 3기 신도시 물량이 많이 나오니까 울지 마. 왜 울어? 라고 하면 그게 그럼 위로가 될까요? 대화가 좀 어렵겠죠. 대화가 어렵겠죠. 네. 당신 많이 힘들구나. 정말 힘들어.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뭐 내년에 이런 물량들도 나오고 우리가 이렇게 청약을 하고 노력을 하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어라는 약간 좀 달래주는 공감이 필요한데 국토부 장관님 말씀을 들어보면 약간 T 같은 이렇게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문제 없어라고 지금 말씀을 네. 하시는데 시장의 수요자들은 나는 불안한데 공급은 지금 부족해 보이고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는 불안해 죽겠는데 스트레스 DSR 2달 연기한 것도 불안한데 정부는 집값 잡을 의지가 없는 거 아니야? 국토부 장관님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으나 여전히 집값 잡을 의지가 없어 보이네. 이거 진짜 우리가 각자 도생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걸 굉장히 불안해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공감의 한마디가 좀 필요한 시점 같긴 공감을 하네요. 얻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오히려 한국은행 총재께서 저는 오히려 더 솔직하지 한국은행은 않을까. 어떤 입장이죠? 한국은행 총재는 저는 좀 솔직한 것 같습니다. 뭐 물론 국토부 장관님 말씀이 틀렸다는 건 아니고요. 둘 다 T는 맞는데 한국은행 총재께서는 지켜보고 있다. 상황이 생각보다 빠르다.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건데요. 물론 금리 인하 기대감 과도하게 좀 반영이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게 금리 인하 시점에 잘못된 시그널로 주택가격 상승을 촉발하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 신중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얘기를 잘못은 아니고 이 얘기를 해석하면
우리가 이제 9월 금리 인하 가능성 굉장히 네. 높게 보고 있는데 집값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속도 조절할 수도 있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될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금리 인하가 상당히 좀 반영됐다라는 입장이거든요. 최근에 대출 금리가 기준 금리보다 낮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차라리 금리 인하 빨리 했으면 좋겠다. 시장에 이제 우리가 기대감으로 우리 투자도 그렇잖아요.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기대감에 죽고 사는데 9월에 되던 걸 12월에 연기하게 되면 기대감이 또 생기잖아요. 12월에 또 많이 내리겠지. 그래서 차라리 저는 9월이든 8월이든 빨리 기준금리 내리고 대출금리 큰 영향 주지 않지. 봐. 실제로는 큰 영향 주지 않아라는 걸 보여주는 게 오히려 심리 안정에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뭐 기관별로 부처별로 본인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방어 논리를 펴는 것인데 추세적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그렇잖아요. 주무부처 장관이. 제가 국토부 장관이면 이렇게 아니, 말 못하죠. 추세적 누구도. 상승하고 있다면 이제 기름을 붓는 거예요. 아니 경기가 나쁘다고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기가 정말 안 좋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잖아요. 없죠. 기획재정부 입장은 어디에 있죠?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는 여전히 아무래도 가계부채에 좀 포커싱을 좀 맞추고 있고요. 저도 어제 금융감독원 간담회 갔다 왔는데 단순히 이제 가계부채 관리를 하긴 해야 되는데요. 또 이게 집값하고 맞물려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예의주시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집값 상승이 가파르기 때문에 지금 발표는 그렇게 하더라도 아마 속으로는 지금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시장 전문가들, 경제 전문가들 내부적으로 통계도 마찬가지고요. 집값 상승을 좀 예의주시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지금 고심하고 있으니 정부가 집값 올리려고 작정하고 뭐 그런 건 절대 아니다는 점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부 입장이라는 건 지금 무서운 속도로 집값이 올라가고 있는 건 맞다. 한국은행하고 입장이 똑같은 거 아니에요?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가계부채도 관리 속도를 스트레스 DSR 2달 연기했는데 결국 가계부채 관리를 더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내부의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고요. 어떤 식으로든 규제를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추석 전후 해가지고 어떤 식의 규제는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관별로 입장이 다른 건 서로 다르죠. 네. 아니네요. 기획재정부하고 한국은행 비슷하네요. 규제로 간다면서요. 속마음은 똑같죠. 집값 올리고 싶은 부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래요. 파급 효과가 너무 크고요. 이게 아니 PF 문제도 그러니까요. 해결해야 되기 한국은행하고 때문에. 기획재정부는 집값이 올라가고 있고 뭔가 여기에서 브레이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지금 국토부도-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국토부도 알고는 있는데 그렇게 지금 얘기를 못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일단은 안심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안심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국토부도 내부적으로는 결국에는 또 같은 편이잖아요. 내부적으로 미팅을 지금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뭐 대동소이한 것 같이 보이는데 기관별로 다르다 이런 해석은 좀 과한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서울에서 공급 부족 얘기가 계속 나와요. 네네. 최근에 준신축이라고 하는 한 6년에서 8년 정도 된 아파트들, 네. 커뮤니티 센터나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는 곳들은 굉장히 가격이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네. 저도 지난주, 이번 주 임장을 가보니까 매물이 없더라고요. 그렇죠. 네네. 근데 이게 택지가 부족해서 새로 집을 지을 곳이 없어요. 네. 택지를 사가지고 있는 곳은 공사비가 없어요. 돈이 부족해요. 이렇게 얘기들을 하던데 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하자 이런 의견이 나와요. 이게 이제 서울이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요. 이게 뭐 어떻게 경기도나- 연결이 되는 거죠? 경기도나 뭐 인천이든 지방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택지 아파트를 지을 땅이 많이 있잖아요. 뭐 우리 논밭도 많이 있고. 근데 문제가 되진 않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1000세대 이상 아파트를 지을 택지가 없습니다. 여의도 국회 밀어버리고 아파트 지을 수는 없으니까요. 안 됩니다. 그러면 재건축 재개발밖에 없는데요. 재건축 재개발도 지금 두 가지 문제가 직면하고 있는데 하나는 규제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공사비 급등입니다. 기존에는 이제 5층짜리 아파트 많이 지었잖아요. 올림픽파크 포레온, 둔촌주공도 5층짜리 용적률 80% 아파트였는데 그나마 사업성이 좀 괜찮았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중층 아파트다 보니까 사업성이 안 좋고요. 최근 공사비가 올라가다 보니 조합원들이 추가 분담금을 많이 내야 되는데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조합원을 가진 지역이 결국에는 강남 3구밖에 없기 때문에 서울의 전체적인 공급 부족을 부추기고 있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제 규제인데요.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민간 분양가 상한제도 풀었고 또 그 안전진단도 좀 풀어줬고 뭐 초과이익 했는데도 안 되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제 초과이익 환수를 폐지해야겠다라는 목소리가 이제 여당 원내대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초과이익 환수 같은 경우는 작년에 좀 완화되긴 했거든요.
가구당 8천만 원 넘는 개발 이익에 대해서 50% 환수하는 예전에 3천만 원이었는데 올라갔죠. 구제인데 저는 이걸 폐지한다고 해서 과연 재건축 시장이 살아날까에 대해서는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이게 잘 부과되지 않고 있거든요. 이게 실제로 아직까지 낸 단지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건 내게 되면 사실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잖아요. 양도세는 팔 때 내는 세금인데 내가 보유하고 있고 앞으로도 내가 실거주 할 건데 억 단위의 돈을 내라고 하면 사실상 조세장에 부딪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못하는 세금이어서 폐지하자는 입장인데 또 야당은 또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요. 이래나 저래나 재건축을 활성화시키기에는 지금 앞서서 이야기했듯이 저는 공사비 급등이 발목을 잡지 않나. 우리 상계주공만 보더라도 네. 한 가구당 집값이 예를 들어서 5억 6억인데 그걸 추가 못하게 분담금을 5억을 내라고 하면 네. 집값에 해당되는 추가 분담금을 내야 되는데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아, 현금으로 5억을 갑자기 어디서? 근데 네. 뭐 강남 같은 경우에 뭐 예를 들자면 집값이 30억인데 5억을 내라고 하면 집값이 한 5분의 1 수준이잖아요. 5분의 1, 6분의 1 수준인데 다른 외곽 지역들은 집값만큼의 추가 분담금을 지금 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공급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는 아마 정부 당국도 풀어야 될 숙제인데 저는 만만하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결국에는 서울은 공급으로 저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서울의 공급이 충분한 적이 있었나요? 그러면 뭘로 해결해야 돼요? 저는 반대로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서울에 집을 사는 사람들은요. 서울 사람들뿐만 아니라 경기, 인천, 지방 사실 전국구죠. 미국에 네. 계시는 분들도 LA에 계시는 분들도 투자하고 싶다면 어디 하고 싶냐면 그냥 서울이거든요. 서울, 강남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수요를 좀 줄이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고요. 지금도 집 사는 분들이 이제 불안하기 때문에 이 불안감을 좀 잠재울 수 있는 뭔가 그런 대책을 만들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해야지 서울의 재건축을 통해서 공급을 늘리겠다. 이게 뭐 한 2만 원 늘려서 해결이 될 문제겠습니까? 1년에 한 10만 원씩 공급이 되면 괜찮은데 어디다 지어요? 땅이 안 되죠. 없는데.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네. 문재인 정부 시절에 공급이 가장 많이 나왔거든요. 아이러니하게 한 4만 7천 호, 4만 8천 호 정도 남았는데 집값은 폭등했단 말이에요. 서울은 공급 물량을 한 1만 원, 2만 원 늘려도 그래도 부족한 지역이기 때문에 저는 공급을 늘려서 해결되기는 좀 어려울 것 수요를 같습니다. 줄인다고 하셨는데 수요를 어떻게 줄이죠? 일단 저는 이게 결국 지방에 계시는 분들도 서울에 들어오는데요. 이제 좀 긴 안목으로 가야 되는데 저는 지방의 경쟁력을 좀 살려야 된다고 보고요. 지방의 일자리와 대학을 지방 대학교에 더 많은 투자를 해서 굳이 지방의 우수한 인재들이 스카이로 오지 않아도 지방에서 좋은 대학교로 나와서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해서 지방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저는 궁극적인 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요. 이게 뭐 하루 이틀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해봤는데 안 된 것들도 있고 여러분 의견은 어떠십니까? 저희가 꼼꼼하게 좀 들어볼게요. 그리고 이르면 9월부터 민간에서 사전청약에 당첨된 사람도 중복청약 제한 없이 본청약 전에 다른 데에 넣어볼 수 있어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민간 사전청약 공공은 사전청약 폐지했고요. 민간도 지금 거의 뭐 실질적인 폐지 수준이라고 봐야 되니까 이게 사전청약 당첨되신 분들이 이제 고통을 겪는 이유가 당첨됐을 때는 좋은 조건을 가지신 분들이었거든요. 그렇죠. 좋은 가격에 당첨이 됐는데 한 2, 3년 기다렸는데 지금 폐지가 돼버리게 되면 이게 사업자들이 사업을 못하게 되니까 기회비용이라고 하죠. 그동안에 좋은 아파트 청약을 했으면 좋은 아파트 당첨이 됐는데 힘들게 당첨이 됐는데 이제 와서 안 한다고 하면 기다렸는데. 네, 기다렸고 그렇죠. 기회비용까지 날렸는데 보상은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 나온 대책이 그냥 하라. 사전청약 당첨되신 분들도 다른 본청약 전에 다른 아파트 청약해도 돼. 우리 그냥 봐줄게. 말이 봐주는 거고요.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풀어주는 거기 때문에 지금 본청약 사전청약 단지들 중에 본청약이 되지 않은 단지가 24곳 중에 당첨자 12,827명이고요. 문제되는 사업장이 58.3%라고 하니까 이거는 아마 실질적으로는 뭐 사전청약 저는 폐지 수순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각자 도생해야 될 것 같고요. 아 이거 사전청약 믿고 계셨던 분들은 진짜 속상하시겠어요. 속상하고요. 집을 살 수도 있었잖아요. 네네. 그 근데 사이에. 민간 같은 경우는 이제 시행사가 포기해버리니까 사업이 안 되는 거고요. 공공은 그래도 책임지고 진행은 되기 때문에 공공 사전 청약하신 분들은 포기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공공 그 되겠어요? 그 약속했는데 안 한다고 하는데 꽤 많지 않아요 지금? 근데 뭐 LH나 공공에서 진행하는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추가 분담금이 추정 분양가가 살짝 올라갈 수는 있어도 진행은 됩니다. 그래서 공공은
가지고 가시고 민간은 각자 도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숙 이거 생활형 숙박시설 문제가 네네. 다 지었는데 사람들이 안 들어가고 데모를 한대요. 네. 이게 아직도 해결이 안 됐나 보죠? 해결이 안 됩니다. 이게 해결이 안 되는 문제고요. 최근에 소송했는데도 이제 그 원고 패소가 나왔는데 뭐가 문제냐면 입주자들이 패소했다. 그렇죠. 분양 네. 받을 때 이제 분양 관계자들이 달콤한 말로 이제 입주해도 되고 주거용으로 이건 월세를 집이에요, 줘도 되고 이렇게. 월세를 줘도 되고 네. 뭐 숙박용으로 사용해도 된다라고 해서 믿고 계약을 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숙박용으로 사용해야 되고요. 소송을 했는데 계약서 내용에 비주택으로 명시가 됐고 그 정도 거짓말, 사소한 거짓말은 문제가 되지 않아라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지금 소송을 하고 있는데 여러 사업장들이 아마 집단 소송에 들어가고 있고요. 문제는 이제 시행사들도 계약자들이 잔금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잔금을 못 받으면 PF 못 갚고 대출이자 내면서 결국 파산하는 이게 두 부류 시행사들도 지금 부도가 나고 있고요. 계약자들도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용도 변경해라라고 했지만 사실은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하려면 주차장이나 복도 폭을 이게 맞춰야 되는데 구조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용도 변경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참 불가능합니다. 어려운 그래서 정부가 문제인데. 어떤 특단의 대책, 네. 그러니까 주차장이나 복도 폭을 만족하지 않더라도 한시적으로 오피스텔 뭐 용도 변경을 해주든지 뭔가 대책이 좀 나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또 일단 지어놓고 나중에 해주세요 하는 쪽이 나올까봐 정부도 고민이 있겠어요. 그것도 있고 또 기존의 오피스텔 분들은 또 반발할 수도 있죠. 주차장이 또 그쵸. 더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